시청자 여러분, 긴급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군 헬기 한 대가 휴전선을 넘어 파주 인근 논바닥에 불시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어온 국정원 속보가 충격적입니다. 귀순한 남성의 신원이 다름 아닌 북한 권력 서열 2위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김 기자. 네, 국정원은 오늘 새벽 귀순한 남성의 지문과 안면 인식 분석 결과 최룡해 부위원장과 100% 일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헬기 뒷좌석에서 발견된 7살 남자아이입니다. 최룡해는 조사 과정에서 내 목숨과 핵무기 기밀은 다 줄 테니 내 손자만은 살려달라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2인자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손자의 손을 잡고 사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평양의 왕으로 군림하던 한 남자가 왜 늙은 몸을 이끌고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짐승 같은 독재자의 칼날 앞에서 핏줄을 지키려 했던 어느 할아버지의 처절한 탈출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평양의 밤은 겉보기엔 참으로 화려합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의 불빛, 주체 사상탑의 붉은 섬광.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그 화려한 불빛의 가장 중심, 그러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았던 남자. 바로 북한의 2인자 최룡해입니다.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3층 대회의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회의탁자 끝에 앉아있던 한 늙은 간부의 고개가 꾸벅 하고 떨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 김정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동무는 내 말이 자장가로 들리는 모양이지? 싸늘한 한마디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의 손가락이 늙은 간부를 가리키자 문 뒤에 대기하던 호위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처절한 비명이 회의실 바닥을 긁었지만 김정은은 무심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최룡해는 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동료의 눈이 자신과 마주쳤지만 최룡해는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찡그려서도 안타까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이 광기 어린 살인극을 묵인해야만 자신이 삽니다. 그것이 2인자의, 아니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최룡해. 두꺼운 철문을 닫고 나서야 꼿꼿했던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약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협심증 약입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약 알갱이가 책상 위로 후두둑 떨어집니다. 물도 없이 약을 삼키며 최룡해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노려봅니다. 룡해야, 오늘도 비겁하게 살았구나. 동료가 죽어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지만 그는 다시금 차가운 가면을 씁니다. 아직은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그가 이 지옥 같은 살얼음판을 기어이 버티는 이유, 집에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보물 때문입니다. 퇴근길 관용차 뒷좌석에 앉은 최룡해의 표정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서서히 풀어집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7살 난 손자 룡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최룡의 동지라며 두려워하지만 이 아이에게만큼은 그저 맘씨 좋은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최룡애가 룡주를 번쩍 안아 올리자 아이는 자랑스런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펼쳐 보입니다. 할아버지, 내가 그림 그렸어. 선생님 몰래 그렸는데 이거 봐라. 최룡애의 시선이 스케치북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이가 삐뚤빼뚤 그린 그림. 그것은 동그란 귀가 달린 쥐, 바로 미국의 만화 캐릭터 미키마우스였습니다. 며칠 전 아이가 몰래 주워온 남한삐라 속에 있던 그림을 따라 그린 것입니다. 남한에서야 그저 귀여운 만화 캐릭터겠지만 이곳 북한에서 미제 승냥이의 문화를 따라 그렸다는 건 역적죄에 해당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알면 3대가 멸족을 당할 일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여줬어? 최룡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룡주는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에 겁을 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한테도. 할아버지 보여주려고. 최룡애는 손자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켜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로 미키마우스가 검게 그을려 사라집니다. 룡주야, 할아버지가 뭐라 했어? 이런 거 그리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 또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난생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에 룡주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는 최룡애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 젓갓 그림 하나 마음대로 못 그리는 세상이라 미안하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아이를 혼내야만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겨우 손자를 달래 재우고 안방으로 들어온 최룡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죽은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액자가 삐뚤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무심코 액자를 바로잡으려던 그의 손끝에 낯선 감촉이 느껴집니다. 액자 뒤편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 물체. 도청기였습니다. 최룡애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여보, 봤소? 내 안방까지. 죽은 당신 사진 뒤에까지 저놈들이 귀를 달아놨소. 북한 서열 2위라는 자의 침실조차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그 누구도 심지어 최룡애조차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도청기를 다시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떼어낸 것을 들키면 그들이 의심을 시작할 테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최룡애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천장 너머 2층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손자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끌려간 간부의 모습이 내일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어린 손자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죽을 순 있어도 룡주까지 노예로 살게 할 순 없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평생 김씨 일가의 충견으로 살아왔던 늙은 호랑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에게 어떤 끔찍한 명령이 내려질지를 말입니다. 그 잔혹한 운명의 시간은 이제 겨우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평양의 밤 공기가 가장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입니다. 쪽잠을 자던 최룡애의 머리맡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반 전화가 아닙니다. 붉은색 수화기, 오직 김정은만이 걸 수 있는 직통 핫라인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딱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긴급한 작전 지시이거나 아니면 불길한 호출. 최룡해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접니다. 지금 당장 특각별장으로 좀 오시라요. 술맛이 영 안 나서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정은의 목소리는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거절은 곧 죽음입니다. 최룡해는 알겠습니다, 장군님. 곧 가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어 주섬주섬 군복을 챙겨 입으며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캡슐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여차하면 씹어서 생을 마감할 청산가리 캡슐. 평양의 2인자는 늘 주머니에 죽음을 넣고 다닙니다. 검은색 벤츠가 어둠을 가르고 평양 외곽의 비밀 별장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별장의 입구는 대낮처럼 환한 조명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던 최룡해의 눈이 커졌습니다. 별장 현관에서 건장한 호위병 2명이 축 늘어진 사람 하나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입고 있는 옷은 낯익은 인민복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김정은과 농담을 주고받던 재정경리부 부부장이었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그의 구두 굽소리가 최룡해의 심장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웃고 떠들던 자가 오늘은 시체가 되어 나가는 곳. 여기가 바로 악마의 소굴이다. 마른 침을 삼키며 들어선 연회장 안은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정은은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기쁨조 여성들이 따라주는 꼬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 룡해 동지. 왜 이리 늦었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김정은이 과장되게 반기며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습한 눈빛. 최룡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오늘 자신을 부른 건 술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장군님. 늙은이가 잠귀가 어두워서. 최룡해가 허리를 90도로 굽히자 김정은은 킬킬대며 최룡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앉으시오. 자, 한 잔 받으시라요. 김정은이 직접 따라준 독주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술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타들어가는 식도보다 더 뜨거운 것은 김정은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김정은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탕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은색 리볼버 권총이었습니다. 동무, 요즘 평양 바닥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구만. 내 눈과 귀를 피해 딴 주머니를 차는 간부들이 있다지 아마. 김정은이 탄창을 빙글 돌렸습니다. 착하는 소리와 함께 탄창이 멈췄습니다. 그는 총구를 최룡해의 이마에 천천히 겨누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이마에 닿는 순간 최룡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룡해 동지, 동무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소?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그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최룡해는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장군님, 제 목숨은 이미 장군님의 것입니다. 당장 방아쇠를 당기셔도 영광입니다. 그러자 김정은이 푸하 하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총구를 거두는가 싶더니 이번엔 그 총구로 테이블에 놓인 과일을 쿡쿡 찌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동무는 충신이지. 그런데 말이야. 동무 손자는 어떻소? 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룡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 룡주 말씀이십니까? 아까 보위부 보고를 보니까 동무 손자가 참 똑똑하다더군. 유치원에서 그림도 잘 그리고 남조선 노래도
기가 막히게 따라 부른다지. 내 나이가 어때서였나? 최룡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손자가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렸던 일, 그리고 나만 노래를 흥얼거렸던 일. 집안에서, 그것도 가장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벌써 최고 지도자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청기. 어제 발견한 그 도청기를 통해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얼어붙은 최룡해의 얼굴을 즐기듯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애들 교육 잘 시키시오, 룡해 동지. 할아버지는 충신인데 손자가 반동이면 그거 참모양 빠지는 일 아니겠소? 내 말이 틀려? 김정은은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손자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협박. 최룡해는 떨리는 손을 허벅지 아래로 숨기며 테이블 아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제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북한의 2인자라 불리는 남자가 새파랗게 젊은 독재자 앞에서 조카뻘도 안 되는 나이의 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오직 손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아, 거참. 룡해 동지 왜 이러시오?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일어나시오. 분위기 깨지게. 김정은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최룡해를 돌려보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 별장을 빠져나온 최룡해의 차가 도로 갓길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쳐나온 최룡해는 길바닥에 엎드려 속에 있는 것을 개원했습니다. 우에, 왜?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 쓴 물이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술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 평생 김씨 일가에게 충성하며 삼켜왔던 굴욕과 분노,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입가를 닦아내는 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아까 김정은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최룡해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손자를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오늘은 경고로 끝났지만 내일은 진짜 칼날이 날아올 것입니다. 놈은 룡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핸들을 잡은 최룡해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손자가 숨 쉴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현관 앞에 서 있는 낯선 제복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룡해 동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명령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내들이 내민 서류에는 최룡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최악의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사내들이 내민 서류 봉투. 최룡해의 떨리는 손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종이에는 붉은색 당 마크와 함께 비수 같은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긴급지시 최룡주를 만경대 혁명학원 특수기숙사에 입소시켜 사상재무장을 실시함. 특수기숙사.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북한의 권력자들은 다 압니다. 그곳은 아이들을 철저히 세뇌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를 협박하기 위해 가둬두는 사실상의 볼모 수용소라는 것을. 최룡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김정은이 흘리듯 했던 애들 교육 잘 시키라는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니.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는 건가?
최룡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검은 제복의 보위부 장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군님의 특별 배려입니다. 늦으면 장군님의 심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아이를 데려오시죠. 아직 자고 있네. 겨우 7살이야.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데려다 주면 안 되겠나?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그가 새파랗게 어린 장교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무례한 군합발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할아버지. 소란스러운 소리에 2층에서 잠결에 깬 용주가 눈을 비비며 내려왔습니다. 곰돌이 잠옷을 입고 하품을 하는 아이.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본 최룡해의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자 용주가 겁을 먹고 최룡해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들 누구야? 무서워. 최룡해는 바들바들 떠는 손자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허리춤의 권총을 뽑아 저놈들을 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항하면 손자는 영영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룡주야, 걱정 마라. 장군님께서 우리 룡주가 똑똑하다고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부르시는 거야. 싫어. 나 엄마도 없는데 할아버지랑 떨어지기 싫어. 안 갈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최룡해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의 힘이 늙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뚝, 사내대장부가 왜 우니? 할아버지가 금방 데리러 갈게. 가서 친구들이랑 조금만 놀고 있어. 알았지? 약속. 최룡해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억지로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차 소리와 함께 손자의 울음소리도 끊겼습니다. 텅 빈 거실. 최룡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자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바지자락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치고 또 쳤습니다. 으악! 나쁜 놈들. 천벌을 받을 놈들. 한참을 오열하던 최룡해는 비틀거리며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룡해가 아닌가. 어떻게든 손을 써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직지도부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이번엔 호위사령부, 그 다음엔 인민무력성.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 혹은 지금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적인 응답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최룡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 끊었구나. 내 손발을 다 잘랐어. 평생을 바쳐 충성했건만 권력이라는 것은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눈밖에 나는 순간 이인자였던 그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은 단 한 군데.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김여정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당사 복도에서 기다리기를 1시간. 김여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룡해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부장 동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룡주 그 아이는 몸이 약해서 기숙사 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발 집으로만 보내주십시오. 최룡해의 애원에도
김여정은 서류를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최룡해 동지,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십니까? 이건 당의 배려입니다. 혹시 손자가 당의 품에 있는 게 싫으십니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최룡해를 꿰뚫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늙으셨군요, 부위원장 동지. 마음이 약해지셨어. 혁명가의 가정에서 이런 나약한 소리가 나오다니 실망입니다. 돌아가시죠. 김여정은 경멸 섞인 미소를 남기고 집무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최룡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멸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룡해는 손자의 텅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용주가 벗어놓은 곰돌이 잠옷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룡해는 그 잠옷을 얼굴에 묻고 아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젖 비린내 섞인 아이의 살냄새. 이 냄새가 희미해지기 전에 아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는 잠옷을 고이 개어 침대맡에 두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생을 신처럼 모셨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손자를 잡아먹은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최룡해는 서랍에서 날카로운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김일성 훈장과 영웅 메달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을 채웠습니다. 바닥에 놔둔 훈장을 군홧발로 지시겨버리며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맹세하마. 이 더러운 훈장 따위는 필요 없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모레 김정은이 승마를 즐기러 간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집무실이 비는 시간입니다. 김정은, 네가 내 핏줄을 건드렸으니 나는 내 심장을 도려내겠다. 늙은 호랑이의 발톱이 드디어 칼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충신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가장 무서운 복수기가 되어 북한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룡해의 서재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중앙TV 스튜디오. 화려한 조명 아래 최룡해가 섰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당창건 기념 충성결의 대회 현장입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이 들어오자 그는 침통하고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이 늙은 최룡해,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은 물론이고 제 핏줄인 손자 놈까지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손손 장군님의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단 아래 앉아있는 김정은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만세! 김정은 장군님 만세! 그 처절한 외침에 장내에는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보라. 역시 룡해 동지는 진짜야.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만. 독재자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바닥을 향해 숙인 최룡해의 눈매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맘껏 웃어라. 그 웃음이 내 놈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방송국을 빠져나온 최룡해의 차는 곧장 평양 고위 간부 전용 병원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그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입니다. 실수 하나가 곧 죽음입니다. 병원장실에 들어선 최룡해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병원장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어디 편찮으십니까? 김 원장. 내 불면증이 도져서 못 살겠네. 저번에 말한 그 약, 미제 군용 마취제 말이야. 소 한 마리도 3초면 쓰러진다는 그거. 지금 좀 줘. 네. 그건 너무 위험해서. 사용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요. 병원장이 난색을 보이자 최룡해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협박이 아닌 권력을 이용한 조용한 압박. 김 원장. 기록은 내가 지워주지. 아니면 자네 이름을 지워줄까? 새파랗게 질린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앰플 2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최룡해는 그것을 챙겨 나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약은 자신의 불면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손자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잠재울 죽음의 자장가였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결전의 시간입니다. 김정은이 원산으로 승마를 즐기러 떠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양노동당 본부 청사 3층. 김정은의 집무실인 1호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최룡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웬일이십니까? 집무실 앞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총을 잡으며 경례했습니다. 최룡해는 태연하게 서류철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장군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는 서류가 있어서 말이야. 아까 전화로 직접 지시하셨네. 문 열어. 호위병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리 2인자라도 1호실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TV에서 봤던 최룡해의 충성 맹세가 그들의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최룡해는 금단의 구역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의 냄새, 그 역겨운 담배 냄새가 밴 공간. 최룡해는 재빨리 책상 뒤편의 그림 액자를 젖혔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최첨단 금고. 비밀번호는 김정은의 생일과 김일성의 사망일 조합.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삐, 삐, 삐. 틀리면 경보가 울린다. 그러면 끝이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가 가득했지만 최룡해의 눈은 오직 하나, 구석에 놓인 검은색 USB와 붉은색 외장 하드에 꽂혔습니다. 핵탄두 소형화 설계도와 김정은, 스위스 비밀계좌 장부. 이것만 있으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그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손자와 자신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데이터를 자신의 초소형 마이크로 SD카드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중 30%, 50%. 그때였습니다. 똑똑. 청소하러 왔습니다. 문 밖에서 청소 담당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복사 게이지는 이제 겨우 80%. 여기서 멈추면 다 허사입니다. 잠깐. 나 최룡해 부위원장이야. 중요 업무 중이니 들어오지 마. 그가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사 완료. 최룡해는 SD카드를 뽑아 자신이 평소 먹는 신장약통 속에 집어넣고 흔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알약 소리에 섞인 그 작은 칩이 이제 북한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원위치시킨 최룡해는 땀으로 젖은 셔츠를 추스르며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수고하게. 그는 호위병들에게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주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7시
평양 대동강변의 은밀한 접선 장소. 최룡해는 헬기 조종사 박소좌를 만났습니다. 그를 돈으로 매수해 내일 시찰 때 헬기를 남쪽으로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소좌는 최룡해가 내민 달러 뭉치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저 못합니다. 이거 걸리면 제 가족 다 죽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박소좌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최룡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으로 안 된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겁쟁이는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한다. 최룡해는 도망가는 박소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의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헬기 안에서 박소좌를 제압하고 자신이 조종관을 잡거나 아니면 그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강제로 돌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최룡해의 서재.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 서류들을 난로에 태우고 금고에 있던 금괴와 폐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탈북 배낭은 단출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비상식량 약간, 그리고 지도. 마지막으로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자 룡주가 가장 아끼던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로봇 장난감. 짐을 줄여야 했지만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울며 잠들 손자에게 쥐어줄 유일한 고향의 냄새니까요. 기다려라, 룡주야. 할아버지가 간다. 최룡해는 로봇 장난감을 배낭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붉은 별이 박힌 저 하늘 아래서의 마지막 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살아서 남쪽의 별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시체가 되어 까마귀 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전의 날, 디데이의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평양의 아침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붉게 떠올랐지만 최룡해의 눈에는 그 태양이 마치 자신을 태워 죽일 불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단추를 채우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늘이다. 살아서 나가거나 죽어서 나가거나. 그는 심호흡을 한 뒤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도박, 바로 적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장군님, 최룡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방 2군단 시찰을 다녀오겠습니다. 전방 아이들 군기가 빠졌다는 보고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혼을 좀 내주고 오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정은의 목소리는 다행히 밝았습니다. 승마장에서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오, 룡해 동지. 고생이 많소. 다녀와서 저녁에 내 별장에서 꿩고기나 먹읍시다. 잘 다녀오시오. 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최룡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저녁? 그 밥상은 내 놈 혼자 받아먹게 될 거다. 그는 곧바로 준비해둔 떡 상자와 최고급 곤약 2병을 챙겼습니다. 어제 병원장을 협박해 받아낸 군용 마취제를 떡 고물과 술에 치사량 직전까지 섞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벤츠 관용차가 평양 외광 만경대 혁명학원 특수기숙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자 룡주가 갇혀있는 곳, 높은 담장과 전기 철조망, 그리고 무장한 보위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사실상의 감옥입니다. 멈추시오. 누구입니까? 총을 든 경비병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최룡해의 얼굴이 보이자 경비병은 화들짝 놀라며 거수 경매를 붙였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미처 몰라봤습니다. 최룡해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네. 고생들이 많아.
내 손자놈이 말썽은 안 피우나 모르겠어. 선생들에게 미안해서 간식 좀 가져왔네. 그가 떡 상자와 술병을 내밀자 경비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북한 2인자가 직접 하사하는 술과 떡이라니 그들에겐 평생의 영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허, 다들 나눠 먹게. 날이 덥지? 시원하게 한 잔들 하고. 나는 손자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최룡해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경비병들은 의심을 거두고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룡해는 손목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약효가 돌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단 10분.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경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서너 명의 경비병이 책상에 코를 박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도 쓰러뜨린다는 약이니 오죽할까요? 최룡해는 재빨리 열쇠 꾸러미를 챙겨 기숙사 복도로 뛰었습니다. 룡주야, 룡주야. 복도 끝, 독방에 가까운 좁은 방 문을 열자 곰팡내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잠든 작은 아이. 며칠 사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고 볼살이 쏙 빠져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룡해의 가슴이 미어터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깨워 안아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깨서 울거나 소리라도 지르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이불보로 잠든 아이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널 짐짝처럼 다루는구나. 제발 깨지 마라. 그는 아이를 둘둘 말아 마치 세탁물 뭉치처럼 어깨에 맸습니다. 칠순 노인이 감당하기엔 무거웠지만 초인적인 힘이 솟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뛰어가는데 등 뒤에서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벤츠 트렁크 안쪽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이불 틈을 살짝 벌려놓고 그 위를 골프 가방과 잡동사니로 덮었습니다. 쾅! 트렁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시동을 걸고 정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아까 떡을 먹지 않은 교대 근무자 한 명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가십니까? 트렁크가 좀 무거워 보입니다. 보위부 놈들의 눈썰미는 귀신 같았습니다. 차체가 살짝 내려앉은 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한 것입니다. 규정상 트렁크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잠시 열어주시죠. 최룡해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순간 이불에 쌓인 손자가 발각될 것입니다. 놈의 손이 트렁크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최룡해는 핸들을 꽉 잡은 채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벼락 같은 고함에 경비병이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최룡해는 차 문을 발로 차고 내려 다짜고짜 경비병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차를 뒤지겠다는 거야. 안에 장군님께 올릴 1급 기밀 서류랑 선물이 들어있다. 내 놈이 책임질 수 있어? 랑? 그의 서슬 퍼런 기세와 1급 기밀이라는 말에 경비병은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뺨을 맞고도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네. 통과. 바리케이드가 올라갔습니다. 최룡해는 다시 차에 올라탔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기숙사를 보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룡주야, 우리가 살았어.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헬기 이륙 시간까지는 20분. 평양 미림 비행장까지
미친 듯이 달려야 합니다. 그는 속도계를 꺾으며 질주했습니다. 트렁크에 갇힌 손자가 멀미라도 해서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전 11시 30분 미림 비행장 활주로 구석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 미그 17 헬기 한 대가 보였습니다.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날개 소리가 최룡해의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차를 헬기 바로 옆에 댔습니다. 조종석에는 어제 돈으로 매수하려다 실패했던 박소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룡해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최룡해는 트렁크를 열고 손자가 들어있는 이불뭉치를 꺼내 헬기 뒷좌석 구석에 던지듯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해. 최룡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소좌는 조종관을 잡은 채 머뭇거렸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정말 전방으로 가시는 거 맞죠? 경로 이탈하면 저 죽습니다. 박소좌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최룡해를 의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최룡해는 품속에서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잔말 말고 띄워. 늦으면 내 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투타타타타. 거대한 헬기가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멀어지는 평양 시내. 주체 사상탑도 김일성 광장도 이제는 성냥갑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잘 있거라. 저주받은 내 조국아.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늘 위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헬기의 기수가 남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북한 전역의 대공포가 이 헬기를 노릴 것입니다. 최룡해는 권총을 꺼내 철컥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앉은 박소좌의 뒤통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쇼는 끝났다. 투타타타타. 거대한 헬기 날개가 평양의 하늘을 갈기갈기 찢으며 솟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멀어지는 평양 시내의 풍경. 70년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그 땅이 이제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헬기가 고도 1000m 상공에 도달하자 최룡해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서 조종관을 잡고 있는 박소좌의 귀에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살갗에 닿자 박소좌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이게 무슨... 기수를 돌려라. 최룡해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보다 더 낮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방향은 남쪽이다. 180도 회전해. 지금 당장. 박소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치셨습니까? 남쪽이라니요. 경로를 이탈하면 즉시 격추됩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내 총에 죽고 가면 살 길이라도 있다. 선택해. 셋셀 동안 안 돌리면 내 놈 뇌수를 헬기 유리창에 뿌려주마. 하나. 철컥. 공이를 뒤로 젖히는 소리가 박소좌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2인자로서 평생 사람을 부려본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살기. 박소좌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노인은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제 길, 나도 모릅니다. 박소좌가 비명을 지르며 조종관을 확 꺾었습니다. 쿵! 거대한 기체가 비명을 지르며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원심력 때문에 최룡해의 몸이 벽으로 쏠렸지만 그는 뒷좌석 구석에 있는 이불뭉치, 아니 손자 룡주가 굴러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헬기가 기수를 남쪽으로 돌리자마자 평양 방공사령부의 레이더망에 붉은 점이 요란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 무전기에서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치익, 평양 관제소다. 216호기. 경로를 이탈했다. 당장 복귀하라. 반복한다.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당황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감히 2인자가 탄 헬기가 남쪽으로 튀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일 테니까요. 최룡해는 무전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다. 밟아. 최고 속도로. 투타타타타. 헬기는 황해북도 상공을 가르며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사리원 상공을 지날 때쯤 지상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쾅, 콰광. 고사총대 공포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헬기 옆으로 주먹만한 불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악, 맞습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박소좌가 울부짖으며 기체를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회피 기동 때문에 헬기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그 충격에 뒷좌석 구석에 있던 이불 뭉치가 풀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무서워. 잠들었던 용주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캄캄한 헬기 안, 귀를 찢는 굉음, 흔들리는 세상. 아이에겐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룡해는 바닥을 기어가 손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용주야, 괜찮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눈 뜨지 마라. 절대 눈 뜨지 마. 그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의 등이 아이를 덮는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헬기 꼬리 부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기체가 빙글 돌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기내로 스며들었습니다. 엔진 출력 저하, 꼬리 날개 손상. 부위원장 동지, 더는 못 갑니다. 닥쳐. 저기만 넘으면 돼. 저 산만 넘으면 대한민국이다. 최룡해의 눈에 멀리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헐벗은 북한의 산과 달리 푸른 숲이 우거진 남쪽의 산. 그 경계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죽음의 선이기도 했습니다. 최전방 북한군 초소들에서 헬기를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따다다다닥, 팅, 팅. 총알이 헬기 바닥을 뚫고 들어와 튕겨나갔습니다. 파편 하나가 최룡해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손자의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죽어. 손자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최룡해는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 용주 절대 안 죽어. 할아버지가 다 막아줄게. 귀 막아. 꽉 막아. 그 순간 지상에서 연기를 뿜으며 무언가가 날아올랐습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뱀처럼 꼬리를 그리며 헬기의 엔진열을 쫓아오는 죽음의 신. 미사일입니다. 끝났습니다. 박소좌가 조종관을 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 최룡해는 몸을 날려 박소좌를 밀쳐내고 직접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평생 헬기를 타보기만 했지 몰아본 적은 없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바닥까지 밀어 기체를 급강하시켰습니다. 위잉! 헬기가 땅바닥에 닿을 듯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사일은 간발의 차이로 헬기 위쪽을 스치며 지나가 허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쾅! 엄청난 폭풍이 헬기를 강타했습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나가고 강한 바람이 기내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의 반동으로 헬기는 철책선을 넘어 튕겨나갔습니다.
발 아래로 붉은 깃발이 아닌 태극기가 펄럭이는 남측 초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넘었다. 넘었어. 최룡해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헬기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중심을 잃고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추락한다. 꽉 잡아라 룡주야. 최룡해는 조종석에서 뛰쳐나와 다시 뒷좌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손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자신의 등과 온몸으로 아이를 이중 삼중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의 뼈와 살이 쿠션이 되어야 아이가 삽니다. 쿵, 쿡쿡쿵. 거대한 쇳덩어리가 파주 임진강변의 논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진흙탕이 튀어오르고 헬기 로터가 땅을 갈아엎으며 끔찍한 굉음을 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충격이 온몸을 부수듯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정막. 찌그러진 헬기에서는 희뿌연 연기만이 피어올랐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직 멀리서 요란하게 울리는 남한군의 사이렌 소리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귀를 찢을 듯했던 헬기 굉음도 쏟아지던 총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쉬익 하며 깨진 엔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수증기 소리와 코를 찌르는 매캐한 항공유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임진강변의 어느 논바닥. 반쯤 찌그러져 진흙에 처박힌 헬기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구석, 뒤틀린 의자 사이에 피투성이가 된 노인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최룡해였습니다. 크. 최룡해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전신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왼쪽 갈비뼈는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고통이 밀려왔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굳어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룡주야.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추락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인간 방패가 되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등과 팔이 헬기 내벽에 부딪히고 찢어지는 동안에도 그는 손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파. 먼지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기적적으로 룡주는 어디 하나 부러진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룡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는 평생 주체 사상만을 믿어온 공산주의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신에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헬기 안에 있는 인원은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밖으로 나와라. 반복한다. 투항하지 않으면 즉각 사격하겠다. 철컥, 철컥. 수십 개의 소총이 장전되는 살벌한 금소금이 헬기를 에워쌌습니다. 최룡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최전방입니다. 북한군 헬기가 넘어왔으니 남한군 입장에서는 자폭 테러나 기습 침투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손자가 남한군의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 여기까지 와서 개죽음을 당할 순 없다. 최룡해는 고통을 참으며 손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룡주야, 잘 들어. 지금부터 할아버지 뒤에 딱 붙어 있어야 해. 절대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알았지? 겁에 질린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룡해는
헬기의 찌그러진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끼익 하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논두렁 위로 K2 소총을 겨눈 대한민국 군인 수십 명이 반원 형태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최룡해는 비틀거리며 헬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쏘지 마시오. 제발 쏘지 마시오. 그는 피 묻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찢어진 인민복, 피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백발. 영락없는 폐잔병의 몰골이었습니다. 멈춰. 손머리 위로. 허튼 수작 부리면 쏜다. 현장 지휘관인 대위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대로 벌집이 될 상황. 그때 최룡해의 등 뒤에서 작은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군인들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무장공비인 줄 알았던 헬기에서 7살짜리 꼬마 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가 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대위가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구들이 황급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최룡해는 그 틈을 타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무장공비가 아니오. 내 손자를 살리러 왔소. 제발 아이는 쏘지 마시오. 노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논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신원을 밝혀라. 당신 누구냐? 북한군 장교인가? 대위의 눈은 최룡해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계급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은 이미 뜯겨나가고 없었습니다. 최룡해는 품속에서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심장약통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시 긴장하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나 폭발물일까 봐서요. 하지만 최룡해는 약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대위에게 내밀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작은 칩. 이게 뭐냐? 대위가 물었습니다. 최룡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렷한 평양 사투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룡해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최룡해.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 북한군 서열 1위, 김정은 다음 가는 권력자.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의 피투성이가 된 노인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룡해란 말이다. 최룡해는 피를 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북한의 핵무기 위치와 발사 코드, 그리고 김정은의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다. 이걸 대한민국 정부에 넘기겠다. 대신 그는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그저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의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손자, 룡주만은 살려주시오. 따뜻한 밥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시오. 그 약속만 해주면 내 목숨은 당신들 맘대로 해도 좋소. 대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순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여기는 독수리 1중대. 긴급 상황 발생. 귀순자 신원 확인. VIP다. 반복한다. VIP다. 헬기 지원 바람. 대위가 무전을 치는 사이 긴장이 풀린 최룡해의 몸이 스르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갈비뼈 부상의 고통과 과다출혈, 그리고
극한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쓰러지는 최룡해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무병, 빨리 이쪽으로. 대위와 군인들이 달려와 최룡해를 부축했습니다. 의무병이 급하게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최룡해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우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파란 하늘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아, 살았구나. 평생을 붉은 인공기 아래서 숨죽여 살았던 그에게 태극기의 파란 물결은 마치 자유의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룡주야, 울지 마라. 이제 아무도 우릴 못 건드린다. 최룡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손자의 손을 꽉 쥐어주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꿀맛 같은 휴식, 70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멀리서 대한민국 구조 헬기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는 헬기는 그들을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는 천사의 날개짓이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북한 병원 특유의 역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향긋하고 따뜻한 마치 봄 햇살 같은 냄새였습니다. 최룡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하얀 천장.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혹시 꿈인가? 아니면 보위부 지하 고문실인가? 룡주, 룡주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부위원장님, 아니 최룡해 선생님, 깨어나셨군요.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버튼을 눌러 의료진을 호출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입니다. 서울? 그럼 내 손자는? 룡주는 어디 있소? 최룡해의 질문에 요원이 커튼을 걷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옆방 침대에서 룡주가 색동옷을 입고 간호사가 주는 떠먹는 요구르트를 받아먹으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최룡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새끼가 저 지옥에서 살아나왔구나. 며칠 후 최룡해의 병실로 국정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룡해는 몸을 추스르고 앉아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플라스틱 약통을 꺼냈습니다. 받으시오. 이게 내 밥값이오. 국정원장이 약통에서 꺼낸 SD카드를 리더기에 꽂자 모니터에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최룡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암호를 불렀습니다. 108. 김정은 생일. 그리고 1217. 김정일 사망일.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가득 북한의 핵무기 매핑 지도와 숨겨진 미사일 기지, 좌표, 그리고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내역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정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목줄을 쥘 수 있는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생님, 큰 결심하셨습니다. 이 정보면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병실 TV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최룡해 망명의 패닉. 김정은, 분노하여 집무실 집기 파손 및 고위 간부 줄숙청. 화면 속 자료 화면에는 김정은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미사일을 쏘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룡해는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따뜻한 사골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분노가 두려워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철없는 어린애의 투정처럼 보였습니다. 짖어라. 아무리 짖어도 내 손자는 이제 내 소나귀에 없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국밥의 맛. 평양 옥류관의 화려한 요리보다 지금 이 한 그릇의 국밥이 훨씬 더 맛있고 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의 한강시민공원 벚꽃이 만개하여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최룡애는 따스한 봄볕을 쬐며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은 북에서 흘러왔겠지요. 하지만 이곳의 강물은 철조망 없이 자유롭게 바다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잡아봐라. 멀리서 노란 유치원 가방을 맨 용주가 또래 친구들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녀석, 남한 아이들이랑 섞여 있으니 누가 북에서 왔는지 알 수도 없게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용주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준 로봇이야. 멋있지? 아이의 손에는 평양에서 챙겨왔던 낡은 로봇 대신 번쩍이는 최신형 변신 로봇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룡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분, 뉴스에 나왔던 그 북한 2인자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적개심이 아닌 오죽했으면 왔을까 하는 연민과 환영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용주가 최룡애의 무릎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할아버지, 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 받아쓰기 100점. 오냐. 우리 용주 장하구나.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김일성 장군님 말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 말이다. 응, 알았어. 아이가 다시 친구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최룡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양의 공기는 늘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서울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죽은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나 약속 지켰소. 우리 손자, 이제 배 고를 일도 없고 정치범 수용소 끌려갈 걱정도 없소. 오늘따라 당신이 참 보고 싶구려. 한때 북한을 호령하던 이인자, 붉은 귀족 최룡애.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은 가슴에 달았던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자유로운 땅에서 뛰어노는 손자의 웃음소리, 그것이 그가 얻은 생애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한강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붉은 깃발이 아닌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따뜻한 저녁놀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구만. 할아버지 최룡애의 눈이 편안하게 감겼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0cm, 2cm)